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대표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차례 다루긴 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포스코 회장의 최종 후보가 결국은 내부 출신으로 확정이 됐다죠. 네. 예.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숏리스트 그러니까 네. 6명의 최종 후보에 내부 3명, 네. 그 외부 3명으로 말씀해 주셨죠. 있었고 네. 그 일주일 동안에 정해지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는 강력하게 이번에는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외부 출신이 유력하다. 그렇죠. 실제 저한테도 많은 네.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된 걸 상정하고 인터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외부 인사가 된 걸로 설정하고 이분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뀔 것 같냐 계속 그 인터뷰 요청이 많았는데 예. 실제 지난 8일 날 네. 딱 그 설 연휴 직전 하루 전이죠. 네. 8일 날 발표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늦게 발표하면 오후 낮게 발표하면 바로 연휴니까 예. 외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은 묻히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좀 일찍 발표하면 내부 출신일 수도 아무나 다를까 한 오후에 바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분은 장인화 전 포스코 네. 대표 사장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나이는 좀 많으세요. 69세신데 네. 이제 이 프로필에 보시는 것 같이 전형적인 당시 55년생 경기고등학교가 시험 보고 마지막 학번이 58년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마지막 때 K였습니다. 네. 경기고 서울대 예. 조선공학과를 나오시고 MIT에서 한국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별명은 네. 권오준의 남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2018년도에 예. 제 8대 포스코 회장이 권오준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권오준 회장이 굉장히 아꼈고 오른팔이었습니다. 네. 신복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포스코에서는 제대로 이제 로얄 캐리어가 예. 일단 철강 생산 본부장을 맡아야 되거든요. 네. 권오준 회장 때 철강 생산 본부장까지 맡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포스코 대표 사장까지 맡았으니까 권오준의 남자였죠. 네. 그래서 2018년 그때 9대 그 포스코 회장 선거 때 현재 지난번 최정우 예. 회장과 맞붙은 인물 경험을 했었죠. 경험을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번이 사실은 재수가 됩니다. 예. 일단 평은 포스코는 아무래도 철강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오준 최정우 회장이 6년간 재임하면서 탈스틸을 외치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지만 여전히 포스코는 철강회사라는 건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예. 이 포스코의 이 철강을 누가 다시 살릴 것인가에 이번에 후추위가 아마 집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이제 자칭 타칭 만에 언론에 오르냈던 분이 이제 권영수 LG에서 그랬죠. 부회장이었고 예, 예. 내부에서는 이제 CTO를 맡고 있는 김지용 사장이었는데 예. 두 분 다 이제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지용 사장의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외부에서 지금 경찰에 호화 외유 이사회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이 좀 타격이 있었고요. 이미 사내사 세 분은 이미 그 때문에 쇼니트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분도 감수하고 올렸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발목을 잡은 게 크고요. 권영수 부회장의 경우에는 외부 출신인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철강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포스코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 내부에서. 이렇게 노조 이런 데서 성명도 발표하고 예.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아마 후추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래도 가장 중도적인 인물인 우리 장인화 사장을 회장 후보로 최종 후보로 일단 낙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요, 네. 이 언론에서 이 하마평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반드시 되는 사례가 아니 오히려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많았었어요, 사실. 네. 많았는데 이렇게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온 그런 사례가 또 있었는데 그동안 포스코를 보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한 번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된 적이 없어요. 보면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았고 그렇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포스코는 교체된다. 이 공식 때문에 네. 굉장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진통이 심했었어요. 포스코 KT가 이게 반복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포스코 이번에 이제 그 장인화 사장이 포스코 회장이 되면 예. 이번에 이제 10대 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포스코 역대 회장을 보면 포스코가 81년부터 사실은 이제 일반 기업으로 나왔는데 예. 포스코가 그 4대 회장, 그러니까 김만재 회장. 김만재 회장까지는 네. 사실은 정부에서 낙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사기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지금 1대부터 4대까지 보시면 예. 박태준 회장은 김영삼 정부 때. 네. 그런데 퇴진 사유가 보면 김인삼 전 대통령과 정치 갈등 때문에 퇴진했죠. 박태준 회장은 사실 포스코를 세운 분이라고 해도 분이죠.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죠. 퇴임했고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92년이죠. 예. 부터 2대 회장이 황경로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93년에 이분 뇌물 수주 협의를 하지로 중도 되게 사퇴를 짧게 짧게 하셨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대 회장이 김영삼 정부 때 한 분이 정명식 회장인데 네. 이분도 94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고 바로 사임을 하셨죠. 정권을 바뀌면서. 교체하면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 당시만 해도 예. 정권에서 임명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이제 김만재 회장이었어요. 저분도 나한테 좋지 않았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이었고 보시면 98년 3월까지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이제 사기업화됩니다. 민영화되죠. 민영화됩니다. 예. 민영화되고 나서 민영화 첫 번째 회장이 예. 유상부 회장인데 네. 노무현 대통령 기억합니다. 예. 98년도에 취임하셔서 2003년까지 하시는데 이분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2003년 3월에 네. 사임을 합니다. 어. 퇴진 사유는 재규성 게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엮어서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구택 회장이 6대로 들어섰는데 2009년 1월까지 하는데 2009년 1월에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지 않습니까? 아, 똑같이 임기를 같이 마무리합니다. 그렇군요. 이분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입니다. 네, 좋지 않은 사유였고 7대 전준호 회장도 뭐 누구나 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인데 2014년 3월에 역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선과 동시에 네. 중도 사임합니다. 그렇군요. 이때도 배임 횡령 혐의로. 그리고 8대 이제 권오준 회장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예. 쭉 하시다가 인사청탁 의혹으로 중국도에 사퇴하고 기억합니다. 이제 최정호 회장이 2018년도에 예.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9대 회장이 되는데 네. 최정호 회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9대 회장 와서 그나마 임기를 다 채운 회장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거 채웠죠. 다 채웠죠. 예, 연임까지 예.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이번에 스스로 물러나 스스로 이제 후보군에 사퇴한 거지 네. 중도 사퇴는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9대까지 오는 동안에 유일하게 임기를 다 채운 회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는 이제 국영 기업으로서 그렇게 정부가 임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민영화돼 지금 보면 주주 구성이 국민연금 9.7% 가진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개인 투자자들이고 기관 투자자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많죠. 네,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뭐 KT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가 정부에서 개입해서 뭐 하는 거는 네. 국민연금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주주니까 그렇죠. 소리를 내고 예. 한진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후추위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에 후추위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도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진통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후추위는 산해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해사 입김이 강력했죠. 그렇죠. 그나마 그거 비판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 조치한 게 뭐냐면 이사회 의장을 사회이사가 해라. 첫 번째였고요. 예. 그 이제 그 지배구조 투명성 때문에 예. 그리고 후추위 자체도 산해에서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나마 독립적으로 만든 게 지금 현재 후추위거든요. 객관적으로 해보자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후추위도 사실은 지명타를 입은 게 호화 외유 이사회 때문에 지명타를 입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호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발전한 거는 그나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다. 지배구조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뭐 주주총회를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최종 후보가 낙점돼서 또 임기를 다 채우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뭐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 산업 대기업들 네.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지금 포스코라든가 이런 건 진짜 국가 기관 산업을 맡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인데 어쨌건 민간 기업이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 굉장히 네. 불안해한단 말이죠. 포스코 KT는 예를 들면 좀 다른 게요. 네. KT는 잘 보시면 사업 구조가 내수예요. 네. 글로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정말 그렇죠. 국가기관 통신인데 네네. 그러면 대안제도 있어요. 네네.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예. 뭐 물론 기간 많은 통신을 하지만 네. 근데 포스코의 경우는 사실 KT하고 같은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7, 80%가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주주 구성도 글로벌이 외국 훨씬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를 KT하고 비슷하게 민영화됐다고 해서 민영화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 시선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KT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 같은 그렇죠. 역할이 강하거든요. 늘 그렇죠. 이건 정말 방지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하고요. 네. 흠집내기로 인해서 발생하고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사내이사들 분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숏리스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수 상 빼고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누가 높일 것인가. 맞아요. 예. 그 기업의 경쟁력을 누가 높여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해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예. 그 방법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뭐 어떤 정부가 개입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포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그런 네. 목소리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이제 1년에 저는 이런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부터 저는 이제 예. 이걸 끌어가고 싶은데 예. 그다음에 뭐 대주주 뭐 그 양도소득세 낮춰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어쨌든 600만에서 지금 1,44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이 새로 들어온 한 700만, 800만 정도의 개인 주주가 대부분 MZ 세대 젊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표심이 아주 정치적 으로 봤을 때는 표심이 막강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되게 좋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거를 저평가돼 있다는 일단 프레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저평가의 원인들을 계속 이제 정부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업이 네. 주주에게 그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사실 없죠. 예. 예. 첫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죠. 음. 매입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만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각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하지 않고 이게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을 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뭐 매입만 하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죠. 매입하는 것도 어떻게 봤냐면은 네.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우리나라 지금 그 상법하고 지배구조를 보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주주들은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아. 예. 예.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을 부활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고스란히 이제 대주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 항상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이번에 예. 자사주는 진짜 소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좋은 건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배당 늘리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에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라고 계속 기업에게 뭐 압력 아닌 압력 같은 걸 해주다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게 자사주 소각입니다. 소각하면 아무래도 주가의 그 주상 자산가치 당연하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공가에서 최근에 그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한투에서 나온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약한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죠. 네네. 그다음에 성장성과 수익성 때문이라는 인데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리포트를 냈어요. 예. 한투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일단 주당 순자산 가치 이게 BPS라 그러는데 그렇죠. 주당 순자산 가치를 낮추죠. 네. 낮춰서 ROE 소위 말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ROE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대기업의 그 자사주 소각을 보면 일단 삼성물산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삼성물산이 요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재용 회장 네. 이제 1심 판결 직전에 네.
굳이 그때 소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의심을 좀 산 그런데 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에 3분의 1을 소각했습니다. 네. 예.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되더라도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지 않고 현재의 지배구조 수명화를 가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의미가 주는 같이 거죠. 담겨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아주 의미가 있고, 예. 요즘 SK이노베이션이 적자거든요. 예. 그 SK온, 예. 온이 SK이노베이션 같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적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8천억 정도. 이번에 8천억 주식 소각했습니다. 태웠죠. 예, 예.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 돌려준 거죠. 원래 영업이익이 엄청났잖아요. 네. 뭐 8조 뭐 이렇게 났으니까요. 예, 예. 지금 자사주도 5천억 중에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네. 그 중에 50%를 일단 소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4분기에 또 50%를 또 소각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에다가 기아차는 그리고 배당도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를 다 한 거죠. 정말 이익이 나면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표한 거고. 예. 최근에 HD 현대건설기계도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5만 주,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77%를 소각했는데 이것도 큰 역할이고, SM엔터도 지금 15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에이스멘토도요. 네, 1% 소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어쨌든 자사주를 매입만 하지 않고 네. 소각함으로써 주주 활용 정책이 적극적인 건 좀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지금 네. PBR, 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의 뭐 톱으로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해소가 되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배당 문제. 방금 또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 상장 기업들이 배당률이 그렇게 낮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의 배당 정책을 보시면 네. 이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국가 정책 중에서 연금에 우리가 보통 연금의 3축이라 그러잖아요. 뭐 네. 국민연금, 예.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저기 퇴직하고 나면 퇴직연금. 네. 우리는 이렇게 3축을 보는데 미국은 여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예. 주식연금. 어. 미국은 최근에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면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대기업 중에 1년만이 10개는 아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다 분기 배당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월 배당을 합니다. 월별로 월급처럼. 네. 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투자가 오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해서 사실은 주식이 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월 배당까지 하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배당이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지배구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SK그룹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SK그룹은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SK하이닉스였어요. 네. SK하이닉스의 대주주는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의 대주주는 주 SK였어요. 주 SK죠. 자, 제가 최태원 회장 입장이에요. 예.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배당을 하면 자기한테까지 오는 데는 두 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단계를 거쳐야죠. 예, 일단 하이닉스가 배당한 거를 텔레콤이 받고 그 받은 배당금을 또 한 번 배당을 해서 그렇죠. 주로 와야 되고 네. SK가 배당을 해야 자기한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세금으로 일단 세 번이 나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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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배구조 때문에 사실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지 그렇게 않겠네요. 배당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해도 뭐 그렇게 해도 크게 그렇게 큰 이익도 예.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당이 인식한 게 사실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이게 조금씩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예. SK그룹도 그래서 지배구조를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바꿨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배당이 좀 손쉬운 구조로 지금 되게 순환 출주를 갖고 있는 기업은 더 배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돈을.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 전에 사실은 저희 리더스 인덱스에서 500대 기업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2월 8일까지 네. 배당한 요번에 배당 결정을 한 주주총회 다음 달이 있으니까 뭐 주주총회 한 4월 5주 전에는 배당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봤더니 8일까지 500대 기업 중에서 배당을 결정한 기업이 한 76개 정도 됐는데 예. 이들 기업의 배당 이 전년 비해서 네. 한 9% 정도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가 배당률이라 그러죠 보통. 예. 얼마나 배당을 하느냐. 시가 배당률이라는 거는 현재 현재 주가 대비해서 대비해서. 배당 금액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평균 한 2.5%, 음. 2.1%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 시가 배당률이. 그것도 많이 높아진 겁니다. 2018년도 2.1%였어요.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배당한 거 보니까 한 2.6%, 7%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기준이 네. 시가 배당으로 하면 그 투자 금리라고 치면 네. 금리랑 기준 금리랑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밑도네요, 그러니까. 밑돌죠. 예. 그러니까 배당률로 빠지면 뭐 높은 기업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리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그 9.3% 증가했는데 네. 이 76개 기업이 배당한 금액이 28조 4,500억이거든. 예. 그러니까 작년에 2조 4천억이었으니까 작년보다 2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조가 늘어났고 이번에 이렇게 2조 늘어난 거 전체 늘어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실 현대차 그룹이 했습니다. 네. 워낙 실적이 좋았잖아요. 배당도 많이 했군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네. 작년보다 1조 1천억 늘렸어요. 그래서 2조 9천억, 그 3조를 배당을 했고요. 오. 아까 기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아차도 58% 늘렸습니다. 예. 8천억 늘려서 2조 원을 배당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러니까 제일 현대기아차가 그 제일 2조 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늘었네요. 늘린 거죠. 역시 그래도 배당 금액적으로 보면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 분기 배당한다 그랬잖아요. 매 분기마다 2조 5천억 분기하면서 예. 그 10조 원 가까운 배당을 좀 매년 하고 있고요. 네. 요즘 금융사들도 배당을 엄청 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당 예. 많이 하라고. 그래서 KB금융이 1조가 넘었고 하나금융도 1조 가까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장 실적이 좀 늦어졌죠. 포스코가 그래서 16% 낮아져서 7,500억 배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이 9% 늘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정부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으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을 둘 배당 다 증가. 증가가 계속 트렌드 잘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액 증가하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따라서 재벌가들 이게 주요 주주들의 배당액도 당연히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굉장히 뭐 이것도 뭐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길 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3월 달 되면 뭐 오너일가 오너들의 어떤 급여 네. 1년간 뭐 급여 얼마냐 뭐 공개가 되죠. 몇십억이냐 빼가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부터 세 발의 피입니다. 배당이 훨씬 큽니다. 배당액 증가다. 일단 뭐 1등은 뭐 늘 그렇듯이 이재용 회장입니다. 전자. 예, 삼전자가 있기 때문에 3,237억 원래 배당 총액입니다. 네. 예, 총액이고 2위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인데 예.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업 지배구조를 많이 바꿨어요. 예.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배당을 엄청 늘렸습니다. 공식 배당을 해서 조정호 회장이 2,300억으로 2위. 그리고 현대차가 배당을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 정몽구, 정의선 이 부자가 1,700억, 1,500억. 이부진, 홍나희, 이서연 이 세 분은 블락딜로 좀 줄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역시 배당액은 1,000억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7위가 구광모 회장. 예.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SK그룹이 배당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9위 그리고 구본식 LX 그 LT그룹 회장이죠. 이분이 LG그룹의 LG의 그 주식 때문에 218억 배당을 해서 이렇게 탑 10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 탑10이라고 하지만 저 삼성과 현대가를 합치면은 거의 답니다. 그 두 가문이 거의 다를 차지하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결국 이제 주주 환원책을 하다 보면 이제 배당액도 증가하고 뭐 주가도 여러 가지 이제 재고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주주 환원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책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액 늘리는 거하고 이 두 개만으로 이 저평가된 이 PBR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은발의 오줌 누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부족하다. 네, 왜냐하면 이 PBR 공식을 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라 그러고 PER이라 그러고 PBR에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두 개의 공식을 쫙 보시면 네. 퍼는 뭐 저렇게 EPS 대비 주가 여러 공식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보는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치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저 공식을 풀어보면 그렇죠. PBR도 마찬가지로 저게 보면 Price Book Value Ratio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인데 저것도 결국에는 내재 가치분의 시장 가치입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소각을 하고 그 배당을 늘리면 뭐가 올라가냐면 시장 가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
화장을 이쁘게 한 정도죠. 네. 어. 그 원래 근본적- 이 사람이 이뻐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체질은 근본적으로 아니다. 기업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내재 가치인 거죠. 그렇죠. 네. 기업의 가치는 내재 가치를 올리면 수익을 잘 내야 되는 거죠. 심플합니다. 네. 예,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지. 네. 사실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도 돈을 많이 벌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이 네. 저걸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마트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마트가 전국의 매장이 110개가 넘습니다. 예. 땅값하고 건물 가치만 따져도 몇십 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마트 시장 가치는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죠. 네, 내재 가치가 이만큼 큰데 네. 시장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기 때문이죠. 음. 근데 이익을 못 내는 이유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PBR이 1.05예요. 네. 이거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지금 신흥국이 1.61입니다. PBR이. 그보다도 못하네요. 전진국은요. 3.1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3분의 1 밖에 안 평가받지 돼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만큼 가치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내재 가치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둘 다가 이유가 있는데 둘 다네요. 저는 이런 이유를 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만 이유가 있다. 예. 이유가 있다. 이게 우선 저는 그 첫 번째 지표를 FDI를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수준을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23위예요. 23위. 네, 잘 보시면 예. 팬데믹 때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600만에서 1,400만 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예. 결국 자본시장은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피워도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PBR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외국인 돈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최근에 보면. 네. 최근에 그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218억 달러거든요. 예. 한국에 투자한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23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렇군요. 그밖에도 되지 않았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서 자본시장에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총알이 그러니까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주식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지 예. 이게 단순한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느냐 저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크다 봅니다. 지배구조. 네, 지배구조 불투명화. 그러니까 지배구조 불투명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의 PBR들이 근본적으로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높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지배구조 투명화가 좀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본질적인 PBR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명화. 오늘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투명화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재벌들은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네. 진짜 투명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요즘 재벌들은 MZ 세대 재벌들이 2세, 3세, 3세대, 4세대들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SNS에도 나오고 그리고 뭐 많이 드러내놓고. 유튜브도 네. 하고. 최근에 보면 뭐 이게 화제죠. 작은 네. 화제입니다. 일단 먼저 드린 분은 그 정유경 사장의 네. 큰 딸이죠. 이분이 이제 그 연예기획사 더블랙 레이블이라고 있는데 네. 연습생과 연습을 하는 게 잡혔다. 맞아요. 이제, 저도 봤어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 중인데 예. 제 8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용진 부회장도 팔로워가 많죠. 맞죠. 예, 팔로워 많아서 예. 이게 지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더 블랙 레이블이 또 한 명을 또 오픈했어요. 누구냐면 그 네이버 이혜진 의장의 아들 예. 이성주 씨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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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이번에 그 데뷔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들 님성 또 오픈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핫하고요. 예. 이에도 뭐 그룹의 그 오뚜기 그룹의 한면지 씨도 유명하죠. 맞아요. 예, 뭐 유튜브로 인기를 끌고 있고. 유튜브 맞아요. 이것도 구독자가 4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별명이 해미연지입니다. 그래서 오뚜기라서.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긴 했지만 SK 그룹의 그 오너 4세죠. 네. SK 그룹 회장의 조카 이성환 씨라고. 이분 누구냐면 최종건 SK 창업주의 넷째 딸이 최혜정 씨거든요. 네. 이 최혜정 씨가
누가 결혼하냐면 이후락 아, 중정 부장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최태원 회장의 예. 사촌 누나인 거죠. 그렇죠. 사촌인 거죠. 사촌 누님이. 네. 사촌 매형이 이후락 씨인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그 그렇게 되죠. 이분의 아들이 이승환 씨입니다. 이게 돌고도 네이션 때문에 대표로 돼 있는데 예. 이분 지난해 12월 달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재벌 3세도 이렇게 살아. 학교 유명한 분이 있죠. 그래서 조회수가 예. 450만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MZ 세대 그러니까 재벌 4세, 3, 4세 분들이 옛날 같이 꽁꽁 숨 살지 않는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요새 많이 나와요. 옛날엔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맞습니다. 그죠? 꽁꽁 뭐 숨겨져 있어서. 신비주의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경영을 할 때면 예. 어떻게 바뀔까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세요? 우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정도 활동을 한다는 거는 경영의 의지가 높지 않다. 자신들은 경영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학축이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재벌 3, 4세라고 해서 특별함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3세까지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꾹꾹 숨겨서 뭔가 그렇죠. 다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은 것도 굉장히 그렇죠. MZ 세대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예. 어떻게 보면 참 긍정적이고 바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네. 세태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 언박싱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